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경제관료 강좌를 맡은 홍재환입니다.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백두진, 한국 경제의 재건을 이끌다입니다. 강의에 앞서 먼저 지난 강의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강좌 전반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 뒤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살펴볼 인물들에 대해 잘 이해하려면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까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는 해방 직후 한국 경제가 혼란을 겪었던 배경, 정부 수립 초기 중요한 경제정책이었던 농지개혁과 귀속재산 불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경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원조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또 원조에 의존한 결과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1960년대 경제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살펴본 것은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경제개발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었으며 계획 추진에 필요한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수출 주도형 성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처음부터 수출 주도형 성장을 지향했던 것은 아니며 1963년경부터 공산품 수출이 급증하자 자신감을 얻어 수출을 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1970년대 경제는 중화공업화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먼저 중화공업화가 추진된 배경 세 가지, 즉 국방력 강화 필요성,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 중심 수출 구조의 한계, 무역 수지 악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화공업화가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중화공업 육성 정책으로는 무엇이 있었는지, 또 중화공업화의 성과는 어떠했고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980년대 전반기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빠른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 안정화를 꾀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1주차 강의에서는 시간 제약으로 인해 많은 내용을 생략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한국 경제 발전 과정의 큰 흐름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강의를 들으시면 강의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백두진 선생에 대한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혹시 백두진 선생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수강생 분들에게 백두진 선생은 다소 생소한 인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백두진 선생은 195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경제관료로서 또 1960년대 이후에는 정치인으로서 왕성하게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그는 1953년과 1970년 두 차례에 걸쳐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1971년과 1979년 두 번의 국회의장을 역임한 보기 드문 이력을 지닌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지금은 크게 와닿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백두진이라는 인물이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 과정, 특히 1950년대 초중반 한국 경제의 재건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좌에서는 인물들의 생애 전반을 다루기보다는 강좌 주제에 맞게 이들이 경제 관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기에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따라서 백두진 선생에 대한 강의도 그가 정치인으로서 활동했던 시기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경제 관료로서 주로 활약했던 시기인 1950년대까지의 생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해 가겠습니다. 참고로 백두진 선생의 생애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하시는 분은 그가 남긴 백두진 회고록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먼저 백두진 선생의 성장 과정부터 보겠습니다. 백두진 선생은 1908년 황해도 신천에서 부친 백영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회고록에 따르면 부친은 개화기에 그의 고향에서 가장 먼저 상투를 자른 3명 중 1명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시대의 변화에 꽤나 민감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의 부친은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를 다녔고 졸업 후에는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설립한 오산학교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44세를 일기로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두진 선생이 태어났을 무렵 집안은 아주 부유하진 않아도 꽤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시골 살림임에도 불구하고 인력거가 2채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회고록에서 머슴이 자신을 이 인력거에 태우고 다니던 기억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그가 6살 때 가세가 기울었고 가족은 신천을 떠나 서울로 이사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서울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1928년 휘문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보통학교는 식민지 시기 중등 교육기관입니다.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 상과대학 상학전문부에 입학하게 됩니다. 동경 상과대학은 일본 최초의 상과대학으로 오늘날 일본 경제학 분야를 대표하는 학교 중 하나인 히토츠바시 대학의 전신입니다. 당시 그는 입학 동기 중에서 유일한 조선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유학이라는 것이 흔치 않은 시대였고 극소수의 엘리트만이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식민지 시기 이 학교를 다녔던 인물로는 사회주의 경제학자로 이름을 날린 백남훈 선생, 진달래꽃, 조혼 등의 주옥 같은 작품을 남긴 시인 김소월 선생 등이 있습니다. 시인 김소월 선생이 상과대학을 다녔다니 좀 의외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1923년 동경으로 유학을 떠났던 그는 같은 해 관동 대지진이 발생하고 조선인에 대한 학살이 발생하는 등 일본 내 분위기가 뒤숭숭해지자 이듬해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의 유일한 시집 진달래꽃은 그가 한국에 돌아온 이듬해인 1925년 발간되었습니다. 백두진 선생은 전문학교에 해당하는 상학전문부를 3년, 학부를 3년 다닌 뒤 1934년 졸업을 앞두고 그는 당시 조선의 중앙은행, 조선은행, 산업금융을 목적으로 한 특수은행이었던 조선식산은행에
이들은 당시 조선들이 선망하는 직장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은행에 합격, 입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행 서울로 발령이 일본 유학 생활을 하고 조선으로. 이번 시간에는 백두진 선생의 어린 조선은행까지의 시기에 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은행과 을 거쳐 직장으로 재직하던 살펴보겠습니다.